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지난 시간 좀 힘드셨죠? 네, 아무래도 수식이 나오고 수학 이야기 나오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긴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물리 이야기가 좀 이어질 텐데 일단 오늘은 아마 지난번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전기 넌 어느 별에서 왔니?가 되겠습니다. 훨씬 더 좀 부드럽지 않은가요? 여러분 모두 다 집에서 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정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즉각 답을 했어요. 벽에서 왔어요. 아, 얘 천재구나. 벽에서 왔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 제품들의 코드를 잘 따라가 보면 대부분 다 벽에 꽂혀 있잖아요. 네, 전기는 벽에서 왔습니다. 이런 똑똑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괴롭히죠. 그래? 그럼 벽 안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요정이 있나? 벽 안에 발전기가 있나? 그럼 애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자, 이 아이가 정말 대성할 아이라면은 이 순간 벽을 부셔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웃으셨지만 이걸 정말 자기 두 손으로 부셔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럴 때 벽을 부시더라도 이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잘 타일러서 다음번엔 부시지 않지만 일단은 이건 잘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벽을 부셔 보면 별거 없어요. 벽을 부시면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벽을 계속 부시면서 따라가면 될 텐데 이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이거 안 되죠. 이제 벽 부시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 전선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전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집 앞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그쪽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우리 집의 전기는, 노트북의 전기는 저 변압기에서 왔구나. 근데 어라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기에 보면 또 전선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저 전선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전선을 따라갔다가는 이제 가출이 됩니다. 상당히 멀리 가야지만 끝나거든요. 전선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요. 그렇죠? 송전선을 따라서 산을 막 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면은 발전소라는 곳에 가서 끝납니다.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음울한 그 사진을 골랐는데, 자,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그런 간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장치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처음 알아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할 때 썼던 장치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그림 같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흐를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저한테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막 거리를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또는 전선이 멈춰 있을 때 이번엔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어줘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장에 시간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현재 인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발전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터빈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이 무겁거든요.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이따만하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자석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안에 전선을 감아놓은 뭉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감은 뭉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뭉치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달아서 터빈에 연결을 해놓고 무언가 터빈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터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는데, 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흔들리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무언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풍력 발전,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 수차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조력 발전, 교수 간만에 차 때 역시 똑같이 터빈이 돌아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원자의 신비한 힘으로 전기를 끌어낼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죠. 방사능 물질은 열을 냅니다.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터빈을. 그러니까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화력의 불을 만드는 원인이 석탄이 아니라 여기는 방사능 물질인 것뿐이에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니까요. 이야기가 안 끝나네요.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석탄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렇죠?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건 100년 전 탄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서 나오는 모습이죠. 200년 전에도 이렇게 석탄을 땅에서 캤어요. 지금이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200년 전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기기관이고요. 증기기관은 바로 석탄으로 물을 끓이는 거였죠. 자, 영국에서도 석탄을 많이 캤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불을 갖고 들어가죠. 안 보이니까 등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그 기체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위험한 기체 중에 하나가 메탄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메탄은 여러분이 그걸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즉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냄새도 안 나죠. 그래서 가끔씩 그 당시 탄광에서는 이유를 모른 채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1812년 5월에 있었던 펠링이라는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이 표는 그때 죽은 사망자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10대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 보면은 10대도 안 되는 그 9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는 그 지금과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인건비가 싸다면 이와 같은 노동력으로 투입을 했었죠. 특히나 탄광은 그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돈이 적게 되니까 몸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200년 전의 일이에요. 어쨌든 이 탄광 혹은 이 증기기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험프리 데이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광부들한테 이야기를 듣죠. 생존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뭐 푸른색 악마의 불꽃이 나타나더니 뭐 폭발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무시를 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과학자고요. 과학의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한 끝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최초로 메탄 가스의 존재를 밝혀내고요. 일단 원인을 알았으니까 메탄이 있어도 폭발하지 않게 하는 등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데이비가 만든 안전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요. 그냥 철망으로 불을 감싸면 돼요. 자, 철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으로 빛이 나오니까 등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철망이 하는 역할은 열기를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충분한 부피에 메탄과 접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임계치 이하의 부피를 감싸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등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폭발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탄광의 사고는 대부분 붕괴 사고지 폭발 사고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당시 영국의 오늘날 힘,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힘은 이와 같은 과학의 힘이었던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데이비란 사람의 조수가 바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자 패러데이였어요. 패러데이가 이 데이비의 조수로 들어가서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오늘날 전기 문명의 핵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탄, 결국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예요. 석탄은 땅 속에 있습니다. 왜 석탄이 땅 속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석탄이 다 떨어지는 날 화성에 가서 캐올 수 있을까요? 목성 가면 석탄이 있을까요? 자, 지구상에 석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의 지구로 거슬러 가야 답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죠. 38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돼요. 3억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억 년 전에는 육상 식물이 있었고요. 식물은 이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 존재하는 육상 식물이 진화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기물로 둘러싸기 시작해요. 그 유기물의 이름은 리그닌입니다. 이 리그닌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잘 분해가 되질 않아서 그 식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동물들은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초식 동물들은 아주 독특한 이 소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는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분해시키기 위해서. 위장도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런 풀을 먹고서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파란 풀을 뜯어서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은 가능하죠. 지금 사실 저 초식동물의 저 소화를 위해서 수많은 박테리아들과 곤충들이 먼저 1차로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3억 년 전 리그닌이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 식물이 처음으로 자기 몸을 리그닌으로 감싸기 시작했을 때 저 리그닌을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식물은 죽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바로 그 식물의 시체들이 오늘날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쌓인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식물이 죽으면 다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에서 공짜 먹이가 있는데 그 먹이를 놔두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한동안 리그닌이 분해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 많은 식물의 먹이를 먹지 못했던 시기가 있지만 그걸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가 진화해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냥 먹이거리에 불과해진 거죠. 지구상에서 이와 같이 석탄이 생긴 시기는 딱 석탄기에 불과하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저 자원, 석탄과 석유를 다 쓰는 날 이 우주에는 더 이상 석탄과 석유가 없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탄소 자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석탄이 식물의 몸뚱아리라면,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로 질문이 이어지겠죠. 식물은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을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거를 재활용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것이 지구상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서로의 공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요. 식물의 몸뚱아리는 태양에서 온 겁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이게 우리 다음 질문이 되겠죠. 한때의 과학자들은 100년 전만 해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태양이 거대한 석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거대한 석유 덩어리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태양의 나이가 기껏해야 1억 년을 넘기가 쉽진 않아요. 석탄이 이만할 때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거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한때 물리학자들은 진화론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태양의 에너지원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태양이 어떻게 불타는지는 20세기에 와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태양은 놀랍게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내고 있어요. 수소라는 원자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소 이야기했었죠?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입니다. 수소 2개를 이렇게 하나로, 사실 4개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소 2개를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져가서 짜부라뜨리면 2개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이 빛을 내는 거예요. 정말 괴상망측한 방식이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태양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핵융합 반응이라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이
핵 분열 반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 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주기율표를 봐야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원자 번호 26번인 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자들은 다 이 원자 핵이 방사능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서 방사능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26번 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입니다. 그래서 26번보다 더 번호가 큰 거는 더 큰 녀석들인데 그것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줄여서 철이 되기를 원하고요. 철보다 더 가벼운 것들은 더 붙어서 몸무게를 불려서 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가장 번호가 큰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가장 존재하는 번호가 큰 것은 92번이에요. 92번 이후의 것들은 인간이 인공 합성한 겁니다. 92번 원자 번호를 갖는 원자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 우라늄은 몸뚱아리가 크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빨리 줄이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기 몸을 반으로 잘라요. 그것을 핵분열이라고 하죠. 그때 에너지가 막대하게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작 폭탄입니다. 자, 반대, 즉 가볍기 때문에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소 같은 거죠. 가장 가벼운 수소. 그래서 수소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태양이 빛을 내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아직 그 핵융합을 이용해서는 인간이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거기에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요.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폭탄은 만들었어요. 인간이 정말 사악하죠. 그래서 원래 그 폭탄의 이름은 수소 그 핵융합 폭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이 그 원료를 따서 수소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폭탄은 서로 그 작동 원리가 다른 것이죠. 자, 어쨌든 태양의 원료는 수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들은 빅뱅에서 온 겁니다. 자, 빅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주가 탄생할 때에는 우주 전체가 한 점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 상태였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던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팽창을 하면서 물질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원자의 75%가 수소입니다. 나머지 25%는 헬륨이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는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빅뱅 이야기. 그래서 결국 노트북의 전기는 빅뱅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할 때 빅뱅을 느끼시면 돼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빅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자는 우리 주변의 작은 전기 기구로부터 빅뱅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뱅 때 만들어졌던 수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과학은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해서 알아낸 놀라운 결론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봤을 때 우주는 수축을 해서 한 점으로 갈 테니까 한 점으로부터 계속 커져왔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상한 결과지만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수소와 헬륨이라는 물질이 생겼다 그랬죠.
자, 이 수소와 헬륨, 생겨난 수소와 헬륨이 곧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이야기에서 빅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 물리학자들이 모든 이야기에서 시작점을 이야기하느냐면은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이 어딘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시작점도 모르고 떠났을까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진대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질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질문을 물리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왜 빅뱅이 있었을까? 빅뱅의 순간에 왜 우주는 그런 조건이었을까? 그런 조건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순간인 것처럼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빅뱅의 순간에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의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서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겼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면은 수소와 헬륨 사이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중력이죠.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수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소와 헬륨이 모이기 시작하죠. 모이면은 중력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모이는데 그냥 모여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압축되면서 한 점으로 모여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핵융합 이야기를 했죠. 모여든 수소는 서로 합쳐지면서 그냥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에너지를 내놔요. 그 내놓은 에너지는 뜨겁게 본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핵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열 때문에 얘는 팽창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과 핵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구조가 바로 태양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다 태양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죠. 태양은 별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이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다 똑같은 원리로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들이 융합해서 핵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들이 별인 겁니다. 이 별이 그 별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원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빅뱅입니다. 자, 처음에는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철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헬륨과 헬륨이 만나서 베릴륨이 되고 베릴륨과 헬륨이 만나서 탄소가 되고 탄소와 헬륨이 만나서 산소가 되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이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는 먼 옛날 어느 별에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별의 자손인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수소 원자들은 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먼 과거에 만들어진 탄소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안착을 해서 여러분 몸에서 지금 이렇게 일부가 되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의 자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는 철까지입니다. 철 이후의 원자는 이런 식으로 되지 못해요. 그냥 더 이상 합쳐져서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합쳐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26번 이후의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더 높은
힘으로, 더 엄청난 힘으로 눌러야지만 결합하겠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별이 폭발할 때뿐입니다. 별 가운데 어떤 별들은 생애를 마감한 다음에 폭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별들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신성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별들이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폭발할 때 이 26번 이후에 수많은 원자들이 만들어지죠. 그 원자들을 보시면 구리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끼는 금반지는 어떤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원자들은 어떤 별 내부에서 융합을 하거나 또는 별의 폭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 이 원자들은 아까 제가 표 하나에 다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몸도 원자로 돼 있습니다. 땅바닥도 원자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미 검토했듯이 태양도 원자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곤 해요. 태양도 원자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럼 원자는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원자는 굉장히 작은 녀석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원자가 작은지를 물어보면은 교과서에 이런 답이 쓰여 있습니다. 10억 분의 1m. 도움이 되세요?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라고 그래요. 예, 머리가 띵하죠. 동전이 여기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동전도 원자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원자로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원자로 돼 있죠. 여기 지구를 보시면 이 사진에서는 지금 남미가 보이고 있어요. 브라질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구를 이렇게 보려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인공위성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남미, 브라질을 보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브라질을 여행하다가 땅바닥에 실수로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인공위성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보려고 그래요. 맨눈으로. 저게 보일까요? 만약 그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바로 나사에 취업하실 수 있어요. 눈이 망원경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병원에 가보라고 하겠죠? 자, 이 거리에서 브라질에 있는 동전이 보이시는 분은 맨눈으로, 저 동전에서 맨눈으로 원자가 보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원자의 반지름과 동전의 반지름의 비가 한 1억 대 1쯤 돼요. 그 비는 동전의 반지름과 지구의 반지름과 비슷해요. 비가. 자, 왜 원자가 안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원자로 되어 있지만 단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세상 만물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좀 거칠게 이야기해서 세상 모든 것은 원자라는 레고 블럭의 조립체라는 뜻이에요. 즉 원자를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뭐 저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바퀴벌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저기서 이 지금 화면에서 저와 바퀴벌레를 보면서 웃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뜬 주인공이 자신이 한 마리의 벌레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과 벌레는 원자 수준으로 가면은 거의 같습니다. 지구상 생명체는 다 네 종류의 원자가 99%를 이루고 있어요. CHON이죠. 네 종류의 원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의 조성 비율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 몸을 원자 단위로 분해하면은 아주 손쉽게 벌레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저하고 핸드폰은 좀 다른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좀 궤변이지만 어쨌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습니다. 공기의 일부죠. 산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죽어 있죠. 얘가 살아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몸으로 들어올 텐데 몸으로 들어온 산소가 몸 안을 다니다가 여러분 몸의 어딘가 단백질의 일부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산소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이젠 살아있게 되나요? 그냥 원자잖아요. 자, 세상 만물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뭘까? 그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과학자는 아니었어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왼쪽에 보이실 텐데요. 데모크리토스는 바로 이 원자론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전히 사변으로만 생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오늘날 원자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우주를 설명했죠. 이 우주는 텅 빈 공간에 원자라는 것들이 떠 있는데 원자는 영원 불멸합니다. 쪼개어지지도 않고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일 뿐입니다.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면 붙기도 하죠.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 우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붙었을 때 우리 인간이 그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게 뭐죠? 자, 이렇게 붙어있는 이 모습, 어떤 그 물체인데 이 물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기분 나빠, 화가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이야기일 뿐 이것들은 그냥 다 원자들의 운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것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하고 의미를 찾아봅니다. 사실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이 맞다면 그냥 원자들은 끊임없이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일 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삶은 목표가 별거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쾌락주의. 그냥 재밌게 살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 우주에는 왜 우리가 그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에 스스로 거기서 노예가 돼서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이 사회가 붕괴할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 통제 가능한 쾌락이어야 됩니다. 남한테 해를 주면 안 되고요. 근데 그렇다면 마음대로 즐기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일이지만 물론 이들은 과학자는 아니었고요. 원자를 본 적도 없죠. 하지만 실제 원자는 존재했고요. 오늘날 과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 없는, 의도 없는, 목적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과연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원자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제가 비유를 하나 들 텐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하나 이야기하죠. 물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 하라리는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를 먹으려고 꺼내서 껍질을 까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바나나를 뺐습니다. 제가 먹어요. 배고프거든요. 물론 그냥 오면 안 될 테니까 원숭이에게는 저의 돈 10,000원을 이렇게 주고 옵니다. 이렇게 주고 와요. 자, 그럼 원숭이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까요? 이걸 집어 던지고 저한테 와서 바나나 달라고 막 물어뜯을지도 몰라요. 바보죠. 이거를 가지고 상점에 가면 적어도 바나나를 한 20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냥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에요. 이건 종이 조각입니다. 이거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이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것이 20개의 바나나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상상을 우리들 모두가 믿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를 갖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바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이 상상의 가치를 믿는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그 영장류들이 잘 못합니다. 침팬지 못합니다. 오랑우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죠. 우리 인간이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영장류와 다른 이런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물론 침팬지도 뭐 한 100여 마리 가까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선사시대에는 그렇게 100명, 200명의 단위의 그런 집단이,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단의 특징은 대부분 다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혈연관계 중심의 집단은 쉽게 이룰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이후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지금 5천만 명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으면서 모여서 이런 거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침팬지가 10만 명의 집단의 사회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돈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행복, 사랑,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런 것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상상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의 물질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셨다면 이 책을 덮는 순간 아 그래 정의란 이거구나 한 줄로 쓰실 수 있나요? 이 책의 목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정의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게 목표예요.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면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무엇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모든 무엇인가 시리즈 책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한 책들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인데 이것들을 인간이 만든 이유는 자명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더 이런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상대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다른 어떤 생명도 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고요. 이런 상상을 공유할 때만이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고 여러분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 과학이 알아낸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 주위를 걸리는 시간은 그 자신의 자전 주기의 365배에 해당합니다. 이건 다 우연인데,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니 왜 지구가 돌지? 왜 하필이면 타원 궤도야? 아 기분 나빠.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300년 전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고요.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불경스럽다고요. 우주에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수학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수학 공식이 정의로운가요? 1초에 4.9m 낙하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냥 4.9예요. 왜 5.1이 아니냐고요? 4.9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이죠. 그 의미의 부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의미의 부여가 과도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이 우주라는 자연이 있고요. 이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여기선 인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고요.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사용하죠. 이 반대는 우주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상상의 가치 체계죠. 이 상상의 가치 체계,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이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인간이 지고지순의 가치입니다. 왜 그런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무와 인간이 있을 때 누구를 죽여야 하냐고 물어보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무를 죽여야 됩니다. 인간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하지만 자연과학자한테 과학적으로 이 둘 중에 누구를 죽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물어보면 답하기 쉽지 않아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외계인이 보고서 인간을 죽일 것 같아요. 식물의 나무가 더 중요해요.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내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죠. 나무를 다 없애는 순간 지구상 생명체 다 없어져요. 하지만 인간은 지구상 동물들 가운데 한 종인데 최고 포식자예요. 상위 포식자죠. 얘 없애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지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나무를 죽이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증 못합니다. 이럴 때 인간의 가치를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입증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머릿속에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알 때에만이 지구상에서 한 생명의 종으로서, 또 그 종 가운데 인간이라는 특별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데요. 아까 화력 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하셨는데, 인류는 오래 건강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풍력 조력과 같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의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까요? 풍력 조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태양광도 굉장히 중요한 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죠.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그 명징한 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과학자의 한 사람이지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죠. 석탄이나 그 석유 같은 것들은 일단 유한한 자원이고요. 땅 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3억 년 전에 생명체를 저희가 그 죽은 생명체를 꺼내서 쓰는 거고요. 다음에 이 자원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 환경을 나쁘게, 즉 지구 온난화를 시키거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안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거대한 에너지원이죠.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요. 우리가 이 에너지원이 없었다면 산업혁명도 할 수 없었을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이 문명이 지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쓰지 말자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에너지원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고 모두가 다 그걸로 가고 있거든요. 단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갈 수 없다고 해서 뭐 그거 할 수 있겠어? 대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더라도 항상 그 오늘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에너지는 언제나 나쁜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 나쁜 에너지는 지구를 온난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난화 문제라든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존재함으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찾고 지금 재생에너지로 우리 현재 쓰는 에너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특단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가 지금보다 값이 뭐 더 싸지고 그다음에 화석발전소를 더 안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만세 이제 에어컨을 2개 더 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더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더 쓰거나 해서 더 좋아지자 이런 마음을 계속 먹는다면 우리가 그 욕심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로는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에너지 욕심을 줄이는 것만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좀 덜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생각과 이것에 대한 우리의 동의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에너지 개발이 이어져야지만 더 큰 비극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꼭 좀 뒤집어서 하는 이야기 같아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에너지를 아껴 쓰자. 아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에너지를 더 아껴 써야 돼요. 그다음에 더 아껴 쓰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에도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 노력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병행될 때만이 정말 의미 있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 의미 없는 우주에서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산다. 이런 문장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즉 자연과학이 바라본 이 우주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과는 달라서 되게 낯설게 느껴지죠. 그게 많은 분들이 과학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해요. 빅뱅이라든가 뭐 F는 MA라든가 어려운 수학이라든가 진짜 이 우주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 진정한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행복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주에 존재하지도 않고 자연과학자 눈에는 허망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우주를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 이와 같이 모순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이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인문학, 인간과 우주의 어떤 연결, 이것의 통합과 융합을 다 같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